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우시고 최고위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당선 소감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축하 인사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까 대기실에 봤더니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당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에는 뭐 이철규 의원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부총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당직 인선에 그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사는 당의 살림을 맡는 사무총장이 있는데 안정의 방점을 찍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사가 이철규 의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도부의 입 역할을 하게 되는 대변인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역 안배를 고루 갖췄고 대변인단 중에는 김민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나경원 전 의원과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 다양성 차원에서의 임명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있었던 인선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누가 뭐래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일 겁니다. 그 한 자리 인사를 어떻게 채우는가가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게 되는데 강대식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매우 가까운 친유승민계로 불렸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오게 되면서 여러 질서 속에서도 다양성을 채우게 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인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의 중용을 크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반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당대표께서 연포탕을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연포탕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청년 최고까지 전부 다 이제 친윤 일색이잖아요. 거기에 사무총장이 사실은 임명직 당직 중엔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인사, 예산, 조직, 총선 지휘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결국은 친윤 인사인 이철규 의원이 또 이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총장도 다 보니까 친윤 일색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부터 얘기됐던 윤심을 입은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고 당정일체론이라든지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 윤심이 작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사실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은 2명인데 국민의힘은 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이 유승민 계라고 지역구도 물려받은 분인 건 잘 알겠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이 과연 본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당에서 낼 수 있을까라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거침없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거에서 버금가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 꽉 막힌 여야 간의 관계도 좀 풀어주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잘 좀 해서 힘든 민생 경제 좀 살려나가는 데 같이 여야가 협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유승민계 인사를 당직에 임명하긴 했지만 그게 유승민계를 다 포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내에는 유승민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조금 전에 대변인단 인선을 보게 되면 원외 인사로 김혜령 그리고 윤희석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대변인단에 포함됐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용됐던 인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함께했던 인사들도 같이 포진이 돼 있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던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도 함께 포진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또 그 다른 목소리가 자칫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넘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양성과 이 갈등에 대한 측면들이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일은 언제든지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 집권당으로서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생채기를 내는 목소리가 내게 된다면 당원들과 또 집권당의
나름대로의 변화 발전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대표성들을 이곳저곳에 녹여내기 위한 인사가 첫 번째로 단행됐고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여러 특별위원장이나 다양한 당직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직 인선에 거론되던 인사 가운데 한 명인데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보도에서는 고사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주말 사이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유이동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도 있지만 예. 수도권의 3선 의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게 된다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난날 선거를 치르면서 연포탕 얘기를 했고 예. 이게 단순히 구두로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실행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김기현 대표와 과거 제가 비대위원을 지냈던 시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마주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본인을 드러내기보단 뒤로 낮추면서 중간에 조절과 조율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삼고초려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유이동 의원을 통해서 또 강대식 의원을 통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준석계 인사들은 사실 이번 임명직에는 안 보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 4명 중에 3명 있잖아요.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네. 그 관련된 측 인사들은 이번에 당직 인선에서 다 배제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도 3선의 수도권 의원이에요. 예. 3선의 수도권 의원이 지명직 최고를 한 사례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중량감 있게 뭐 결정 단위에 있는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제안이면 모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는 탕평이라는 그 당의 이제 결속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요한 그 보직들은 다 이렇게 친윤으로 다 한 다음에 구성 네. 맞추기 한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 예. 모 방송에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이준석과 결혼하면 뭐 당직 같은 걸 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윤심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주요한 이제 사무총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총장, 부총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는 이미 친윤으로 채워놨고 예. 이미 최고위원들도 다 친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의 그 당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당정 일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체계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구성 맞추기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는 시각들이 좀 더 우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지적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명직 최고의 3선 의원을 제안하는 게 맞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직 최고가 단 한 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도 지명직 최고위원이 2자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네. 한 자리에 지명직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윤영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선수에 관계없이 단 한 자리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자리고 예. 마이크를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을 때 따르는 위험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자리가 거수기의 역할 그렇게 네. 전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시는 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오고 난 다음 얼만큼 본인의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꺼낼지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을 꾀해야 되는 자리 속에서는 예. 여기에 대한 주요한 역할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른바 친윤 비윤대 갈등 구도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거의 대다수의 당내 구성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친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만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
위원회를 이끌었을 당시에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던 그 당시 경험과 또 역량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 네. 이거 단순하게 개파 간의 일들로 보기보단 안정을 기본적으로 뿌리 있게 놓고 시작하게 됐다는 김기현 지도부의 의지로 보는 네.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른바 이준석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경선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네.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당대회 당일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입장 과정에 있었던 그 노래부터 약간 비권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여기에 대한 전당대회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평가가 나왔던 만큼 그동안 너무 날선 언어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이런 일들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캠페인을 펼쳤는데 원래 천하람 위원장이 처음 정치 행보를 시작했던 건 우리 당의 어려웠던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했던 초심처럼 오히려 순천에서 국회의원 당선됐던 이정현 전 대표를 뛰어넘을 정도의 정치 활동을 보여주는 것 네. 이런 일들에 조금 더 역량들이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갖고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 본인이 긍정적인 면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보탬이 될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든지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 공간들은 열려 있고 특정인을 배제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네. 아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네. 예,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만찬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자리가 될까요? 오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정진석 위원장에 대한 격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축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어쩌다 만나서 끝나는 거면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텐데 이번 새 지도부와 오늘 만찬을 시작으로 자주 만나면서 정부와 당이 소통하게 되는 가교 역할들, 그 관계 설정을 잘 하기로 한 만큼 오늘 이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 정부와 당이 원팀 정신을 갖고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오늘 만남을 통해서 또 지난 선거에서 들었던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또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확정이 된 겁니까? 오늘 만나서 아마 그 내용들까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어서 예. 오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면 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는 언제 만납니까, 그럼? 그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정해야 되겠죠. 예. 아직 뭐 만나자는 제안이 안 왔습니까? 아직은 제가 뭐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좀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그립을 세게 짚고 있어서 그동안에 여당의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된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그 대표 체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과 경제 문제를 가장 책임져야 될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과의 그 소통도 좀 그 대등한 관계에서 좀 하고 그 여론이라든지 민심 같은 것도 제대로 좀 전달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야당과의 협치에서 가교 역할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여당에서 어떻게 민심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의견들을 많이 듣는 곳 그룹들도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폭넓게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좀 비춰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에 대한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의견이냐 비판이냐 또는 비난이냐에 대한 그 구분은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은 그런 그 비난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했던 천하동인 그런 분들은 그런 고리를 좀 끊어야 되지 않느냐. 천하용인인가요? 그런 게 읽혀지는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같이 모두 발언한 건 오늘이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인사 정도만 했고. 네,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랑은 만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또 박홍근 원내대표 간의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 중심의 현안들을 논의했던 것도 여야 모두 공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토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한두 명의 이 목숨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있었던 일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그 탓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분의 이제 사망 이후로도 여기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기 전에 다시 거리로 나가서 정치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과 행동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대장동 사건에 관한 수많은 일들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 최고의 의사결정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부담들을 떠안게 되는 상황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유서까지 일부 내용들이 하나둘씩 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 목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이 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과 함께 민생과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주말 사이에 김혜영 전 최고 그리고 윤영찬 의원까지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이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유족들이 이 유서가 그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정말로 그 경찰에서 잘못하고 있는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네. 과거에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별건 수사라든지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그 당사자들이 화이트 칼라가 72%고 그 중에 공직자가 27%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모적인 그런 조사를 받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이제 통계로 이제 결과로도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저는 순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저 지난 그 금요일 날 현장 최고위 경기도에 살 때 저도 참석했지만 정말 누구보다 비통하고 슬퍼하셨어요. 눈도 퉁퉁 부어서 나오셨고 전날 그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그 유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런 건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갖고 있고 가장 먼저 최고위 끝나자마자 조문을 가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뭐 이렇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시는 그 분들의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고 있고 없는 죄를 실토할 수는 없는 그런 그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일부 의원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지 당에서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공식적인 의견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모두 발언에서 간접살인이라는 언급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고인이 된 이번에 그 비서실장뿐 아니라 지난번 유명을 달리한 고 김문기 전 처장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텐데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일들을 겪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꾸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고 성토하는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있었던 일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고 발뺌하는 상황들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일들이 가장 책임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남FC 사건, 대장동 등 성남시장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을 누군가가 하기 위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의 역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게 됐던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의 책임 여부가 빼놓고서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시장 등은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중간에 껴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결국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이 와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고 끝끝내 본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공개되는 유서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만 정치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그 책임 여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이고요. 뭔가 지금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고민정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되면 이거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정컨대 양쪽의 의견을 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대표 체제로 이 대표한테 힘을 몰아주고 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당장 뭐 대표를 내보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가결 혹은 무효를 만든 의원들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했던 말이고요.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시기를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대변인이 보시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고민정 최고의 저 발언을 보면 지금 현재는 당이 지금 결속할 때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되고 뭐 구려개고라든지 또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대장동 특검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될 때고 또 민생도 챙기는 저 야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직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지만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결과들이 과시화되었을 때 뭔가 결정을 해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보통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집단은 1-20% 정도고 한 70-80% 정도는 그냥 그 지도부를 믿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 거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당내 상황으로 보면 당내 중도층이 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철 의원도 오늘 아침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 기자회견해서 일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큰 연구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미래가 이제 워크숍 다녀와가지고 저 입장문도 발표했고 저 내일 모레 15일 날 대표랑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입장문의 핵심도 지금 당이 결속해야 되고 지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에 대해서 본인들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당도 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도 그런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발표했던 공천 관련 TF에서도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또 당 지도부가 당에 보내는 메시지와 방향성을 좀 그렇게 좀 제시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직은 뭐 항상 언제든지
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예. 얼마든지 그런 여지들은 있다고 보고 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결속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것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국민의힘 당직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자리가 있고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자리가 있고 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돼야 될 텐데 사무총장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은 그 이제 당직 쇄신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이 집단적이거나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 전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당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당을 소통을 통해서 결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다 동감하고 네. 있는 상황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선에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더 좋은 미래라든지 또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 그런 의원들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의원께는 일반론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공천할 때 그만큼 중요합니까? 사무총장이 중요하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천 때가 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단은 구성되기 때문에 사무총장 한 명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공천관리위원 몇 면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죠. 네. 하지만 그 중심을 잡고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현대 정치에서는 사무총장 한 명만이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기보다는 예. 지난날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의 총선에서도 당시 사무총장 한 명의 역할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 몇 면의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한 명의 모든 힘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양당 모두 사무총장이 누가 되는지 이거 가지고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그런지 나중에 총선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뭐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는 대통령실에서 쇼츠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여론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여론이 좋지 않는 부분들을 감안하고서도 누군가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이제는 우리 정부,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 있을 만큼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이 함께 뒤따르고 과거에 대한 일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좋은 선례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부터 한국과 일본이 이 매듭, 꼬인 매듭들을 풀어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꽉 막힌 관계를 풀어내는 좋은 해법들을 좀 모색하고 올 수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이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외무상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내에 있는 정치 구도를 생각해서 과격한 메시지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 지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외무상의 발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한 의원 외교 등 여러 성과들을 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만큼 일단 현재 상황에서 다소 국내 여론들이 좋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예.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기를 반드시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3자 배상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사법주권도 포기한 거고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것과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헌법을 유린한 결정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순방의 결과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한일 외교 순방에서 그동안 한일 간의 그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 배상안과 관련해서 전범 기업의 배상과 그리고 일본의 그 사과 또 반드시 이번에 좀 받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일본에서 끊임없이 지금 독도도 본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를 일본해라고도 하고 있고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출 규제 해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수출 규제 해제도
그 지소미아를 제기하는 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순서도 정확히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대로 나머지 반컵에 대해서 일본이 예.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한일 정상회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구려개교에 대한 비판에서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방일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틀이죠. 이틀 동안 방일하고 그리고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아마 이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성과를 얻어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